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앞서 보셨던 1부에 이어서 자 2부 분양가 상한제 트릴로지 2부입니다. 네. 제목이 로또 청약 당신은 정말 어렵다? 그쵸. 시청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서 판단하시라고 자, 영상 만들어봤습니다. 한번 다시 이제 좀 더 심화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에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좀 가볍게 다뤄보았습니다. 가벼웠는지는 시청자분들이 판단하시겠지만, 자, 그러면 얘기했었던 것처럼 약속한 대로 2부에 대해서 얘기할 거는, 일단 분양가 상한제는 아마 터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가 켜지면 당장 정비업체들은 사업성이 떨어질 거고, 그럼 우리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지금 허그에서 나오는 우액 유지한 것보다도 더 떨어지는 분양가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데, 그럼 진짜 로또 청약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민에 빠질 겁니다. 내가 부동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도 일반적인 부동산 시장 자체는 신축 아파트들, 특히 얘네들은 희소성이 더 높아지니까 더 올라갈 거란 얘기는 했었어요. 사람들은 그럼 지금이라도 부동산을 사야 되나? 고민할 수도 있지만, 사실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좀 안정될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중 하나는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의 심리를 좀 붙잡아 놓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수요를 감소시키는, 나는 좀 더 싼 분양가의 아파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굳이 지금 집을 사지 말고 청약을 기다리자. 그쵸. 이제 수요를 감소시키는 일반 매매 시장에서 그런 맞습니다. 역할을 할 거다, 그 얘기인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분양가 상한제가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당장 부동산 가격들이 좀 다시 뜨겁게 올라갈 것 같은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꺼낼 거야 라고 하면서 지금 언론회사가는 일단 언지를 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 투자자의 심리로 보자면 지금 집을 살까 말까 했는데 내가 무주택자야. 그러면 차라리 좀 더 기다려서 지금 사지 말고 청약, 로또 청약이 나올 때를 기다려보자, 이렇게 생각해 볼 사람들이 분명 존재하고, 이것 때문에 대기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결론만 얘기하면 로또 청약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받기가 어렵다,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가점대에 따라서 이제 선택사항을 볼 수 있어요. 내가 진짜 가점이 많다, 얘기해 드릴게요. 60점대가 넘어간다, 기다리세요. 50점대다, 지금이라도 청약 빨리 하세요. 40점대다, 그냥 빨리 하시든 빨리 뭘 사시든 정리하시면 돼요. 이제 빨리 결정할, 그 40점도 안 된다, 그냥 기다리나 마나입니다 라고 이제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거에 대한 내용은 한번 보시면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청약 물량 자체가 줄어들 거예요. 일반적으로 정상적이었었으면 청약을 할 단지들이 있었을 텐데, 지금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냐 마냐 할 때 청약을 연기하는 단지 분명 존재할 수 있고요. 분양가 상한제가 없어지면 그때 다시 진행하자, 일단 스톱하자, 이런 나올 때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예전 같았으면 청약할 단지들이 한 100개였다. 그런데 지금은 한 반토막이 났다. 나머지 50개는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으면서 간다라고 했을 때, 일단은 청약할 수 있는 곳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경쟁률이 심화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첫 번째고요. 자, 그럼 두 번째로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가 가점을 일단 되게 어떻게 산정되느냐, 한번 이거부터 볼 필요가 있어요. 한번 시청자분들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자, 내가 무주택 기간이 10년이 넘었다. 첫 번째. 청약통장 납입을 10년 넘게 했다. 두 번째. 그리고 부양가족 수가 3명 이상이다. 참고로 부양가족 수가 3명이라는 거는 4인 가족 기준, 나를 빼고서 부양한 사람이 3명이다라는 거예요. 이랬을 때 청약 가점이 54점이에요. 생각보다 가점 채우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리고 사실 디테일하게 따져 들어가면 가점 계산도 생각보다 많이 어렵거든요. 이것도 만 30세가 넘어가야지부터 무주택 기간 이런 것도 채점을 하는 것들 등등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가점표 보시다시피 무주택 기간 15년 동안 해야 최고 32점, 청약 통장도 최고 납입해봐야 15년 해봤자 17점. 사실 부양가족 수가 되게 중요한데, 진짜 60점 되는 사람들은 부양가족 수가 어마어마한다든가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최고 84점 이렇게 돼 있지만, 보통 60점대만 해도 만만치 않다라는 거. 방금 전에 10년 부양가족 수 3명 이렇게 해도 54점인데 그럼 내 가점은 대충 얼마 정도일지 아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청약 가점이 이 정도 됐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될 것이냐 보면 예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한 7월 달에 한번 난리가 났었잖아요. 서초 그랑제 잘 아시나요? 제가 요 옆에 중학교 나왔어요. 저 만화방, 오락실, 예, 옆에 뭐 아무튼 저의 추억이 묻어있는 여기 지금 서초문화예술정보학교라고 나와 있는 거기가 옛날 영동중학교거든요. 예, 거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맨날 학교 다니면서 가던 길이고 독수리 영재 예, 다 익숙한 동네죠. 예, 여기 우성 1, 2, 3차 이 무지개 그다음에 이제 좀 있으면 분양이라고 하기엔 그렇고 좀 있으면 이제 사업 팔고 신동아까지 신동아 1, 2차 거기는 대림에서 시공하는데 잘 알죠. 근데 서초그랑자이가 무슨 얘기 하시려는지 알 것 같아요. 요번에 일반 분양이 얘네가 몇 개 없어요. 원래 중층이었고 그래서 이제 근데 그래서 후분양 안 하고 요번에 분양했잖아요. 네. 가뜩이나 줄어들고 있는 강남의 분양 물량 중에서 선분양으로 해서 내니까 그냥 야 이거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네, 가서 열심히들 청약 받으셨고 중요한 건 그거죠. 커트라인이 엄청 그러니까 이 청약한 사람의 평균 청약한 사람들의 평균 가점 수준 그리고 커트라인 수준도 장난 아니었다. 맞습니다. 이게 강남에서 이제 분양하는 아파트 우리가 소위 말하는 로또 분양 과연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 보시면 알 것 같은데 아파트 투유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지금 1순위 청약 7월 2일자로 했었고요. 최저 가점부터 얘기해요. 최저 가점이 뭐 우리가 평형별 타입별로 다 나와 있는데 최저 가점 가장 낮은 게 가장 비선호 평형의 타입이 58점 최저 가점이 75점 75점짜리는 그건 악소리 난다 진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네. 바로 밑에 평균 가점 볼게요. 평균 가점이 62점에서 75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쟁률 평균 경쟁률이 174대 1 최고 경쟁률 711대 1 그냥 진짜 그냥 어마어마한 그냥 경쟁률과 가점을 이제 보여줄 텐데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얘기할 수는 있어요. 여기는 서초 그랑자이 얘가 워낙 대단히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는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얘기했었던 것처럼 진짜 로또 분양 시즌이 오게 되면 막 누가 봐도 4억 5억 먹는 게 눈에 보이는 그런 시세차익이 보이게 되면 너도 나도 진짜 묵혀놨었던 청약통장에 막 부동산에 관심 없었던 사람들도 지금이 아니면 때가 아니다 하면서 막 이제 이때 안 쓰면 언제 쓸 것이냐 하면서 너도 나도 이제 청약통장을 꺼내 들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마어마한 가점들 이런 경쟁률들이 나오게 될 그러니까 텐데 사실 고가점 사람들 가점 높은 분들은 아무데나 안 써요. 그쵸. 제대로 쓰려고 해서 요번에 나온 거 에이 별로야 그러면 안 하고 근데 이제 그런 통장들이 다 몰리는 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인 거고 그리고 사실 이게 서초그랑자이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부산도 뭐 현업 경쟁률 몇십 대 1인데 이거 뭐 서울 이거는 그 부산도 그런데 그렇게 안 높은 거 아니에요 얘기하겠지만 이게 뭐가 다르냐면 특이가율지구 안에서 이 가점 청약 가점제 100% 적용되는 거랑 그거 아닌 거랑은 좀 차이가 있고 되면 그냥 당첨되면 좋지 그래서 묻지마 소위 말하면 막 통장 넣는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렇게 해서 경쟁률 높은 게 아니라 여기에서의 경쟁률은 가점이 예를 들어 20점짜리 15점짜리 넣겠어요? 어차피 안 돼. 그러니까 안 넣어. 그런 사람들은 내가 이 정도면 넣어볼 만한 가점이야 라고 생각한 이 정도까지 되지 않을까 싶은 사람들이 가서 넣는 건데 그런 숫자만 하더라도 저렇게 높았다라는 게 네. 되게 쇼킹한 거죠. 이런 경쟁을 보면 정부 입장에서도 머리 아플 거예요. 아이쿠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받으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시장의 에너지를 표현해주는 어떻게 보면 자초한 부분도 있고 그렇죠. 네. 부동산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진짜 뭐 지금 우리 투기거래지구 막 정확히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저도 좀 헷갈리긴 하는데 일단 서울이라고 얘기할게요. 서울 같은 경우는 33평 우리가 85제곱미터 이하 같은 경우는 100% 가점으로 되고 있고요. 그리고 85제곱미터 초과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40평대 대형평 같은 경우는 70%가 가점, 나머지 30%는 추첨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예전에는 소형평수가 뭐 경쟁률이 더 높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40평대가 더 경쟁률이 높아요. 추천 막통 넣는 30%의 모든 거를 거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막 넣고 있는데 물론 그런 건 생각해 볼 수 있죠. 진짜 나 30%에 올인을 하겠다.
라고 하면서 막 40평대 막 넣는다. 로또 청약. 안 돼. 이렇게 가지 않는 이상은 안 돼. 4대1만 돼도 되기 힘들어. 아, 4명 중에 1명만 되는데. 그렇죠. 4번 하면 4번째 내가 될까? 몇백 대 1 그냥 뭐 되게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33평형 이하 같은 경우는 애초에 그냥 가정에 놔주면 쳐다도 못 봐요. 그렇게 되고, 이거는 물론 서초 그랑자이 같은 경우는 가장 최근에 한 청약 결과 중에서 딱 우리가 누가 봐도 주목할 만한 입지 이런 데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높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파트 투유 홈페이지 가셔서 서울에 청약 때 했었던 결과들 한번 쭉 보세요.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50점대는 돼야 당첨이 받습니다. 최저 가점들 쭉 나와 있거든요. 간혹 가다 보면 진짜 비선호, 평형, 비선호 타입 같은 경우는 한 40점대도 간혹 나오긴 해요. 그런 것들만 보더라도 내가 50점대다 얘기 드렸던 것처럼 지금 분양가 상한제 나오고서 들어가면 못 받아요. 지금이라도 빨리 허그에서 규제된 그런 분양 물량들 잡으시기 바라고, 내가 60점대가 넘어간다 그런 로또 청약 한번 일생일대의 기회 한번 잘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사실 저 아까 이 얘기를 처음에 태클을 걸려다가 말고 그냥 넘어갔는데, 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분양가가 낮아져요? 뭐 사실 정확한 거는 발표 나와보면 알 텐데 뭐 사실 그것도 이견이 있긴 하죠. 저는 사실 분양가 상한제가 무조건, 분양가 상한제는 무조건 완전 지금 허구에서 말도 안 되게 분양 보증 마감해서 요구하는 뭐 100% 그런 룰보다 낮아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게 사실 어떻게 작동될지도 모르겠어요. 예를 들자면 허구 보증 룰도 작동되고 분양가 상한제도 겹규제하면서 그러면 그물을 양쪽으로 쳤으니까 허그 가격보다 낮아야 되는 거잖아. 허그 가격보다 낮아야 분양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근데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가 더 치면 분양가 상한제 가격 자체가 이만큼 높은 상태에 있으면 허그룰대로 가면 엄청 싼 거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더 낮춰버리면 분양가는 100%보다 더 낮은 생각하기 싫다. 근데 만약에 이제 허그가 이런 식으로 허그가 분양 보증해주는, 왜냐하면 그런 이슈도 있거든요. 왜 니네만 분양 보증해? 민간에 그쵸. 민간 업체도 분양 보증할 수 있게끔 해라. 그래서 뭐 언제까지 한다 그랬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 하고 있다. 이제 그러면 항변하고 있으면서 지금 계속 독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만약에 분양가 상한제만 남고 분양 보증을 민간 보증 업체까지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이제 허그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분양가를 타이트하게 낮추지 않고 분양가 상한제만 있다, 민간 택지,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또 생각해 봐야 된다. 많았다. 분양가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택지비를 어떻게 택지비 조성가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또 변수가 되게 많거든요. 역시 네. 부동산님, 네. 제가 할 말을 미리 하시는.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간에 컷하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무조건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 하에 아파트는 굉장히 분양가 쌀 것이다를 전제로 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분양가 상한자에서 높게 나와버리게 되면 기다리지 말고 그때 받을 거예요. 혹시에서 모를 시청자분들을 위해 얘기하자면, 제가 이 파일을 들고 오자마자 지금 녹화를 진행하는 거예요. 부동산님은 지금 다음 PPT가 뭔지 모르고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아마 이제 자세하게 얘기할 거는 3부에서 아마 재개발 어떻게 되냐 얘기할 때 한번 또 얘기 나오긴 하겠지만, 사실 진짜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 뚜껑 까기 전에는 몰라요. 어떻게 분양가, 뭐 택지 조성비, 방금 얘기했었던 것처럼 그것도 아마 뒤에 얘기를 다루긴 하겠지만, 아마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PPT에 안 써 있을 거야. 네. 일단 한번 보죠. 그렇죠. 근데 이제 보게 되면 현재 일단 제가 봤을 때는 허그랑 분양가 상한제랑 둘 중 무조건 낮은 쪽으로 갈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봐요. 일단은 뭐 허그가 이거 자기만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를 정부가 풀어주는 그런 행위를 현 시점 정책 방향성에 봤을 때는 하진 않을 것 같고, 일단 못해도 허그치보다 낮게 나올 가능성은 높다라고 일단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바로 뒷페이지에 나올 얘기인데, 진짜 분양가 상한제가 얼마나 좋을지에 대해서는 또 뚜껑을 까봐야 알아요. 왜냐면 또 이게 비판들이 나오거든요. 당연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게 누구를 위한 로또 분양이냐 라는 거죠. 뭐 일단 당장 분양가를 낮춰요. 무주택으로 갖다가 내가 15년 동안 있었으면 그냥 5억 그냥 잡을 수 있는 로또 분양 너는 가질 만한 자격이 있어, 이런 건가요?
사실 이것도 이견이 있어요. 그 누군가의 피땀 눈물을 누군가 가져간다? 라는 거가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 논리에 맞지 않다라고. 시장 논리를 떠나서도 뭐 정의적으로 봤을 때도 사실 이건 맞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이런 비판들이 나오다 보니까 국토부에서는 또 뭔 얘기 나오냐면, 분양가 상한제 이거 전매 제한 규정은 이미 있어요. 민간택지 4년 3년, 공공택지 8년 6년 있는데, 민간택지도 공공택지만큼 올리겠다 라는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고, 또 얘기 나오는 거는 채권 입찰제 얘기 또 나오고 있어요. 이것처럼 뭐 사실 이거 나오는 순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로또 분양 나올 줄 알고 기다렸는데, 오히려 그냥 지금 허그에서 규제한 분양 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발표가 나와봐야 알 수 있는 건데,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진짜 뭐 지켜봐야 알겠지만 내가 가점이 높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로또 분양 기다릴 필요 자체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분양 가점이 높다라고 해도 로또 분양이 나올 줄 알았더니 막상 부동산님 얘기했었던 것처럼, 그리고 방금 뭐 분양가 전매 제한 이게 8년 동안 전매 금지 먹히면 나는 그럼 그동안 이걸 뭐 전세 놓고 있어야 돼? 하면서 난 투자로 생각했는데 로또로 생각했는데. 아니야. 실수요자들이 지금 받으려고 하는 건데 투자로 8년 전매제한 10년 전매제한 난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전매제한 살면 돼요. 저 지금 제가 분양 받을 수가 없어서 1회 안에 전매 가능한 물건을 제가 2005년에 사서 2007년에 입주한 아파트 2년 새 내고 2009년에 입주했거든요. 이제 10년째 살고 있어요. 만 10년 살았어 지금. 그냥 실수요 입장에서는 살고 나는 앞으로 10년 더 살고 싶어. 그렇게 오래 살면 되지 뭘. 전매자는 나는 걸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솔직히 좀 더 강하게 나가려면 10년 뒤 확정 수익률 이런 거는 사실 중요하잖아요. 차라리 진짜 실수요자들한테만 필요하게 할 거면 아예 거주 요건을 걸어야 된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공공택지에는 있잖아요, 거주 요건이. 근데 여기 민간도 이거를 거주 요건을 좀 걸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근데 이게 그렇죠. 근데 그게 민간 택지에도 그렇게 하는 게 맞냐 안 맞냐, 뭐 거주 요건을 거는 게 맞냐 안 맞냐. 사실 공공 택지에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뭐 분양을 받으면 내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팔아야 되는데 이 경우도 전매 제한을 이렇게 걸면 어떡하냐. 그러면 판매해줄게. 시세껏 파는 거 아니라 우리가 사줄게. 그때까지 살든가 뭐 이제 이런 식의 판매.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 공공택지 같은 경우는 LH라든가 뭐 이런 데 다시 재분양하게끔 이제 그런 옵션을 줄 수도. 민간 택지면 사업 시행자가 조합이 되겠죠. 조합이 되니까 조합이 다시 사주긴 어렵고, 그러면 국가가 LH나 이런 데가 사주나? 어려워. 아무튼. 그리고 채권 입찰제 문제는 지금 아까 설명을 별로 안 해서 얘기를 하면, 이게 이제 판교 분양할 때 채권 입찰제가 중대형에만 있었거든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애초에 그렇죠. 안 돼. 그때도 청약을 써볼 엄두가 안 났어요. 그때도 당첨, 그러니까 저는 꼬꼬마였기 때문에 나이 어린 사람은 그때 청약이 안 됐어요. 가점자 나오기 전에는 만 35세 이상의 무주택 소유자만 이게 75% 받았거든요. 25% 물량 가지고 추첨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안 되더라고. 그리고 이제 국민주택 규모 초과는 채권 입찰을 받았는데, 채권 높게 써내는 사람이 일단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저건 어차피 이제 비싸게 가져가고 채권 많이 써내야 되는 거니까, 그쵸. 많이 써낸다는 얘기는 그만큼 비싸게 분양받는다는, 분양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줄 거 다 주고 분양받는 거고 거죠. 그러면 여기는 공공택지였기 때문에 어차피 판교는 이제 결국 그렇게 채권을 매입해준 그거 가지고서 또 나라는 좋은 일 하는데 쓰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민간 택지에다 주택 채권 입찰제를 하면 개인 땅을 국가가 그냥 싸게 팔아. 싸게 분양해 해놓고 해서 국가가 그렇게 해놓고 한쪽에서는 채권 입찰이니까 비싸게 사세요 하면 이 땅 뺏는 거랑 뭐가 달라 이게. 사실 이게 명분이 과연 있냐 이게. 주택 가격이 사실. 그래서 민간 택지에서 채권 입찰제는 사실 좀 싸게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비싸게 사실 분 사세요. 뭐 거의 이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이게 공공연하게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현재. 그렇기 때문에 아니야, 사실 이건 김현미 장관님이 얘기했다고 이거를? 기사를 본 거. 그러니까 아무튼 기사에서는 네. 그래서 이게
환수, 그러니까 어떤 이 저렴하게 나가게 되는 분양가를, 그러니까 투기를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분양 받는 사람들의 투기를 막기 위해서 전매 제한을 한다거나 전매 제한 기간을 길게 둔다거나 아니면 뭐 채권 입찰자 같은 경우를 도입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기사에서 언급된 사례들이 있고, 뭐 공식적으로 오피셜하게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기사를 봤을 때 김윤미 국토장관님 사진이 있었고 막 있어서 저도 갑자기 이게 맞는지 한번 나중에 다시 한번 체크해보는. 아직 뭐 나온 거 아니니까. 예. 이게 뭐 사실 이곳까지는 가면 뭐 사실 청약은 끝났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이제 로또가 나올 줄 알았더니 로또 대신 이제 똥이 나오는 이제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다 보니까 뭐 일단 정확한 거는 발표가 나와보면 또 채권 입찰제도 어느 조건까지 가느냐에 따라서 그쵸? 여전히 매력적 채권 그러니까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조금 그거는 다를 것 같아요. 자, 이렇게까지 해서 내가 로또 청약을 과연 기다려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한 내용들 해봤습니다. 정리해보자면 가점이 높으면 좀 기다려 볼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기다렸을 때 뭐 전매 금지라든지 채권 입찰제는 쉽지 않지 않을까 생각은 해도 이런 것들이 나오면 진짜 로또가 과연 맞느냐에 대한 의문성도 있을 수는 있다. 그리고 내가 가점이 한 50점대면 지금 빨리 넣어라. 40점대면 그냥 포기해라. 이게 2부 끝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2부는 청약에 대한 네. 거에 대해서 뭐 과연 기다릴까 말까에 대해서 짤막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도 공감 가는 부분이 있는 게, 그러니까 분양가가 많이 내려가면 진짜 이제 서울로 전입해 올걸요? 그러니까 1순위 만들기 위해서 지방 사람들이 서울로 막 와서, 왜냐하면 지방에 나 가점 되게 높아. 지방에 무주택을 오래 있었는데 서울 가면 무조건 몇 억이네? 여기는 서울은 요새 무조건 5억은 기본 빵이라면서 하면 전 신고 가야지. 이게 그냥 실제 와서 1년 사는 거지. 연봉이 얼마나, 나 1년 연봉 5천만 원인데 여기 와서 1년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1년만 버텨서 무조건 커트라인 먹으면 기본적으로 얼마 번다 생각하면 그런 모럴 해저들을 배제할 수 없다니까요. 이 돈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그럼 막 전국에 있는 통장들 다 와서 서울 와서 거주하고 막 쪽방 막 살면서 그런 거 아니야? 방금 전에 봤잖아요. 최저 가점이 75점 막 나오는 경우 네. 이거 더 높게 나올 수도 있는 상황 한번 지켜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렇게 서울이 지금 워낙 핫하고 지방은 별로 그렇게 핫하지 않지만 이런 식으로 분양가 굉장히 저렴한 물건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역차별이 생겨요. 지방 사람들은 아니 니들끼리 그렇게 잔치하고 니들 서울에 있는 무주택자들은 그렇게 많이 먹을 수 있어서 좋은데 우리 지방은 아무것도 없어. 박탈되고, 그리고 지금 당장 지금 말씀하셨지만 50점대 분들은 뭐 청약해보는 게 낫겠다 얘기하셨지만 좀 더 높은 사람들은 기다리세요 얘기를 했지만 30점대 사람이 40점대를 어떻게 올라가? 하려면 기간이 차야 올라가는데 결국은 그냥 앉아서 죽으란 얘기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열받지. 계속, 그러니까 제일 힘든 게 그거라니까요. 상대적 박탈감. 저놈은 계속 먹는데 내 거는 올려면 아직 언제 저렇게 되냐.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점 계산하는 거 중간 페이지 있었지만 뭐 1년 지나간다고 해서 가점이 막 다이나믹하게 늘어나지 않아요. 뭐 쌍둥이를 임신하지 않느냐. 부양가족이 막 없는데 부양가족을 어떻게 이렇게 늘려요. 분양받으려고 그 부양가족 늘리는 거 있었잖아요. 입양했다 파양하고 그건 막 그렇죠. 기사 나와서 나중에 진짜 뭐 문제 임신했다라고 막 그거 진단서 가져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짜였다. 그래서 분양 뭐 자격 없다. 박탈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참 별의별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점 때문에. 자, 아무튼 이 분양가 상한제가 작동을 해서 분양가가 진짜 그렇게 낮아진다라고 가정하면 커트라인은 굉장히 높아질 것이고, 이 분양가 상한제 하에서 저렴한 분양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그만큼 문이 더 좁아지면서, 아까 제가 농담 삼아 한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아마 지방에서 지금 과천 분양받으려고 평촌 사람들이 과천에 전세 가고 그러잖아요. 1년 채우려고, 거주요건 그래서 그 1순위 받으려고. 그러니까 그게 무시 못할, 진짜 그런 식의 청약 테크. 몸 테크. 청약 테크가 실제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하긴 또 올려면 세대원이 다 와야 되나? 이제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디테일하게 이런 거 따져봐야 된다. 근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다. 네. 자, 이렇게 2부 청약 그러면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냐, 이것도 얘기가 워낙 많아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럼 맨 마지막 세 번째 편에서는
사실 부동산님이랑 사실 이 얘기를 하려고 이 자리를 마련한 거예요.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 그러면 정비사업은 계속 앞에서 얘기했던 건 일단 정비사업은 타격을 받는다를 전제 조건으로 그냥 얘기했어요. 이것도 뭐 얘기를 더 길게 나가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다 뒤로 뺐는데, 그러면 과연 정비사업은 다 죽었느냐? 정비사업도 타격을 그러면 누구는 더 강력하게 딱 받고 누구는 그럼 피해가는 데는 전혀 없느냐? 그러면 피해간다고 했을 때 어떤 물건을 사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마지막 세 번째 파트에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파트 다음 편에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